세계지리, 자연지리 마지막 파트입니다. 네, 마지막이니만큼 한번 힘내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안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해안이라고 하는 곳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이런 바닷물에 의한 그 바다 주변에 있는 육지들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하거든요. 그런 해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빙하 기후와 빙하 지형 할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빙하가 산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무게가 점차 이렇게 실리다 보면 경사면을 따라서 산골짜기를 타고 쭉 이 아래 부분을 끌면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바다 쪽까지 내려온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골짜기 사이를 흐르던 빙하가 나중에 후빙기 때 기온이 상승하면서 녹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낮은 곳부터 보통 채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빙하가 파놓은 그 커다란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차게 되는데 이러한 골짜기를 그 당시에 이제 피오르 해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U자곡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우리가 해안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리아스식 해안과 피오르 해안이 있습니다. 자, 리아스식 해안은 뭐냐면요. 골짜기의 단면이 V자라는 얘기예요. 피오르는 U자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피오르 해안은 요 사이에 이제 빙하가 아래쪽을 크고 둥글게 깎으면서 내려온 거고요. 리아스식 해안 V자국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이렇게 하방 침식을 하면서 깎아 놓은 골짜기를 나중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채우게 됐을 때 그때를 이제 V자국을 메운 리아스 해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둘의 약간 생성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하천이 깎은 골짜기를 바닷물이 메웠느냐, 빙하가 깎은 골짜기를 바닷물이 메웠느냐가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안 지형에서 주로 이제 해안가에서 지형을 형성하는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가 바로 파랑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파랑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파도와 같은 개념인데요. 바다에서는 이게 바람이 불게 되면 해수면에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쏴 하고 위로 흘러 올라갔다가 쳐 올라갔다가 흘러 내려오는 이 작용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안류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자, 해안가 지역으로 파랑이 이렇게 쳐왔을 때 아까처럼 이제 육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내려오는 친구와 다시 들어오는 친구가 부딪혀서 해안가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한 힘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의 흐름을 우리는 연안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안가의 해안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파랑이 뭐 부딪히거나 혹은 뭐 갈라짐으로 인해서 해안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자, 연안류는 이렇게 바닷가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들을요, 이제 해안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해안가에 쌓여 있는 사빈의 모래들을 해안가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동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연안류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조류라는 친구가 있는데, 조류라는 친구는 쉽게 얘기해서 밀물과 썰물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밀물, 만조라고 하고요. 다음, 다시 빠지게 되면은 이것을 썰물, 간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조류는 그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달 자체도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에 가까운 쪽에 있는 바닷물들이 그 달한테 이렇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달 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겠죠. 그로 인해서 그 달과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작용을 얘기합니다. 어, 하루에 이제 두 번씩 밀물과 썰물이 교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조류는 이렇게 물이 찼다가 서서히 들어찼다가 서서히 빠지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퇴적물들을 내려놔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떤 퇴적이라든지 혹은 하천이 가지고 온 퇴적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지형 형성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류의 형성 원리입니다. 네, 달의 인력이 이끄는 방향으로 이쪽이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지역도 해수면이 덩달아 높아지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많이 끌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루에 두 번,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하루에 요쪽 한 번, 요쪽 한 번, 그리고 낮아지는 것도 요쪽 한 번, 요쪽 한 번 해서 총 두 번씩 네, 이런 조차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해수면 변동입니다. 자, 해수면 변동은 뭐 밀물과 썰물은 되게 작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해수면 변동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그 해수면의 높이 변화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잖아요. 빙기 때는 이제 빙하가 극지방에서 빙하가 점차 성장하게 되면서 바닷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해수면이 내려가고요. 후빙기나 간빙기 때는 지구의 기후가 올라가게 되면서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서 바닷물의 해수면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과거에 여기가 하구 지역이었는데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물의 유속이 느려지니까 퇴적 작용이 주로 일어났겠죠. 근데 빙기가 돼서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면 이곳은 이제 어떤 지역이 됩니까? 네, 상류 지역이 되고 여기가 하구가 되겠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퇴적 작용이 활발했던 곳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침식 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들어차게 되면 다시 물의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여기는 퇴적 작용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빙기와 간빙기에 따라서 침식과 퇴적이 같은 지점이지만 다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게 현재의 해안선이잖아요. 여기가 지금의 하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빙기 때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에는 여기가 해수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구고 여기가 상류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했을 거고 여기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침식작용이 활발했던 이 상류 지역이 다시금 뭘로 바뀌어요? 하류 지역이 바뀌었죠. 하류 지역으로. 그래서 과거에 침식을 했던 그 골짜기들의 물이 들어찼기 때문에 이곳의 해안 지형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V자국을 바닷물이 다 채우게 되면서 이런 복잡한 해안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최종 빙기 때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는 침식작용이 활발한 상류였지만 현재 후빙기 때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하류 지역이 됐다. 그래서 물이 들어차면서 이런 복잡한 해안선을 띠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곶과 만에서의 해안 형성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바다 쪽으로 육지가 볼록 튀어나간 부분을 고지라고 하고 움푹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하는데요. 튀어나가 있는 곳은 먼저 먼바다로부터 오는 파랑 에너지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랑 에너지가 굉장히 셀 때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주로 침식 작용이 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먼저 그리고 고제 부딪혔던 파랑 에너지는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만 쪽으로 가게 되면 이미 한번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파랑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파랑의 힘이 약할 때는 침식보다는 그렇죠. 가지고 있던 퇴적물들을 내려놓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고대에서는 침식, 만에서는 퇴적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지형은 이제 파랑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 튀어나가 있는 곳은 곶, 들어가 있는 곳은 만이죠. 근데 파랑이 꼭 이제 침식 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와 있는 곳에서는 이제 침식 작용을 주로,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퇴적 작용을 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파랑에 의한 지형 형성입니다. 자, 그 다음 파랑이 형성하는 여러 가지 또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해시계와 파식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파랑이 이렇게 해서 육지를 계속 때리게 되면 고지겠죠. 지금 바다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고지를 이렇게 때리게 되면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파들어갑니다. 이러한 동굴을 이제 해식동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에 의해 침식된 동굴이란 얘기죠. 자, 또 팝니다. 안쪽으로 쏙 들어가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위쪽에 남아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중력에 의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자, 그렇게 되면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이게 평평한 대지 모양의 땅이 형성이 되게 되고 여기는 그대로 이제 내려앉았기 때문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대지 모양의 지형, 파도가 깎아놓은 대지라고 해서 여기를 파식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침식된 어서 만들어진 절벽을 이제 해시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전북 부안에 있는 그 채석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평평한 대지 모양의 땅, 여기가 파식대가 되겠고요. 여기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인 해시계가 되겠죠. 파랑이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깎아냄으로 인해서 해시계는 점차 뒤로 후퇴할 거고요. 파식대는 점점 넓어지고 해시계도 계속해서 뒤로 후퇴가 되겠죠. 파도가 들어오는 한까지는. 자, 그리고 여기 파도에 의해서 이게 움푹움푹 파져 있는 동굴, 이런 것들을 바로 해식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침식을 받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차별 침식이라는 용어를 선생님이 넣어 놓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돌들은 아마 다 같은 성분의 돌일 거예요. 근데 왜 어떤 부분은 저렇게 동굴로 움푹 파이고 어떤 부분은 남아있게 되느냐? 자, 같은 성분의 돌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금이 더 쩍쩍 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침식을 더 강하게 받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지형 설명할 때 전리밀도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같은 성질의 돌이라도 금이 더 많이 가 있으면 당연히 깎이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같은 돌일 경우에는, 같은 암석일 경우에는 전리밀도가 높은 곳이 더 침식이 빨리 되고 안 그런 부분은 침식이 강해서 남게 되겠죠. 이런 것을 차별 침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성분의 돌일 경우에는 더 단단한 성질의 돌은 살아남고 상대적으로 더 연한 성질의 돌은 침식에 빨리 깎여 나가는 그런 차별적인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차별 침식입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텍.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별 침식이에요. 자, 파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깎이는데 어떤 부분은 살아남고 어떤 부분은 계속 깎여서 뒤로 후퇴하고 있죠. 그래서 강한 부분만 마치 기둥처럼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시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스택은 기둥이라는 뜻이고요. 시는 바다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스텍 지형을 나타내주는 자연 경관입니다. 호주에 있는 12사도상이라고 하는 그런 지형인데요. 굉장히 멋있죠. 예, 선생님도 언제 한번 이 지역 하늘 위를 이렇게 헬기를 타고 구경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있대요. 선생님도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런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도가 이쪽에서 계속해서 침식해서 들어오고 여기 있는 해시계들이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시스택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 침식을 받다 보면 이 기둥들도 하나 둘씩 어떻게 될까요? 네,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 어떤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발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C아치는 C스택과 비슷한데요. 얘만 이렇게 남아있으면 C스택이겠죠. 근데 육지 부분하고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어져 있으면 이걸 C아치라고 부릅니다. C아치와 C스택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모양이 기둥 모양이냐 아치 모양이냐 그것만 이제 따로 구분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은 해안당구입니다. 해안당구는 우리 하안당구 배웠었죠, 전 시간에. 비슷해요. 자, 바닷물의 파랑에 의해서 파식대와 해시계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기후 변동이라든지 혹은 집안의 어떤 지각 운동에 의해서 육지가 이렇게 융기하거나 혹은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빙하기가 와서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이렇게 되면
과거에 파식되었던 부분이 더 이상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네. 그리고 다시금 파랑의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깎여서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파식되었던 부분은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위쪽에 평평하게 계단 모양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안당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시금 파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해안당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습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지금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땅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굉장히 평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평평한 지형이 저 위에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배 모양의 호텔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해안당구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배 모양의 호텔, 우리나라에서 정동진 해안당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과거에 파랑의 영향을 받았던 파식대가 융기함으로써 더 이상 물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을 해안당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해안당구는 과거에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파보면 하천과 비슷해요. 여기서도 물에 의해서 이런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구르면서 원마도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래서 땅을 파보게 되면 둥근 자갈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을 때 서식했던 조개들의 껍데기 같은 것들이 출토되기도 합니다. 자, 해안 침식 지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하시고 노트 같은 곳에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해안가에서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바다로는 하천이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하천은 그냥 물만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퇴적물들을 같이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가지고 왔던 하천이 가지고 온 퇴적물이 하천과 바다가 만나게 되면 먼 바다로 이렇게 잠깐 나갑니다. 그랬다가 뭐 조류라든지 파랑에 의해서 다시 해안가로 와서 퇴적이 되게 되는데요. 주로 곳보다는 만 분에 주로 퇴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랑에 의해서 퇴적도 되고 혹은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도 되겠죠. 자, 먼저 만 부분에 이렇게 쌓여서 모래사장처럼 만들어지는 지형을 우리는 사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안류에 의해서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줄을 이루어서 마치 줄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이러한 퇴적 지형을 우리는 사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둥주자죠, 마찬가지로. 자, 그럼 사빈이 어떻게 퇴적되느냐? 자, 바람이 불고 파랑이 생성됩니다. 그럼 이 파랑이 육지 쪽으로 싹 올라갔다가 이제 물의 힘이 처음에는 셌겠죠. 근데 일단 육지로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힘이 약해집니다. 슬슬슬슬 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육지 부분에 퇴적물들이 남아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사빈이죠. 모래알들을 주로 쌓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이 가지고 온 퇴적물들을 연안류가 이렇게 가지고 이동하다가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길쭉한 기둥 모양으로 쌓아놓는 지형을 우리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주가 계속 커지다 보면은 육지와 앞에 동떨어져 있는 섬을 이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육지와 연결시켜주는 사주다라고 해서 육계사주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또 이 사주에 의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을 우리는 육계도 이렇게 불러요. 자, 사빈을 나타낸 이제 그 사진입니다. 보시면 파랑에 의해서 앞쪽에 계속 모래 알갱이들이 쌓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파랑과 연안류와 더불어서 이 하천에서 지형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바람입니다. 주변에 이제 막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바람의 어떤 지형 형성 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사빈에 쌓인 모래가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뒤쪽에 다시 쌓여서 모래 언덕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사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겠어요?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운 모래 알갱이들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사구를 구성하고 있는 퇴적물들의 크기는 앞쪽에 있는 사빈보다 훨씬 더 곱고 가벼운 퇴적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자, 연안류에 의해서 뒤쪽에서 하천이 가지고 오는 그런 퇴적물들을 연안류가 계속 이동하면서 또 쌓아놓는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모식도였어요. 네. 자, 그 다음 사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계사주죠. 네, 육계사주. 사주가 발달하면서 육지와 섬을 이어놓은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육계도, 여기가 육계사주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육지와 섬을 연결한 육계사주 부분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파랑이 가져온 파랑과 어떤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이면서 섬과 육지가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해안사구 형성 과정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하천이 가져온 퇴적물들을 먼 바다로 이제 먼 바다로 퇴적물들이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만 부분에 사빈으로 퇴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해안가에 바람이 불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친구들이 뒤쪽에 날아가서 모래 언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안사고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해안사고 그냥 모래 언덕 같은데 왜 배우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자, 사고 뒤에 이렇게 철락 같은 게 들었을 수 있어요. 취락이. 그러면 이 해안사고가 그래도 이게 모래 둔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위에 식물 같은 것도 자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일 같은, 태풍이라든지 해일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하수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이렇게 창고 같은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사구 같은 경우에는 자, 사빈에서 이렇게 나온 모래가 쌓이기도 하지만 사구의 모래가 다시 사빈으로 가서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빈의 모래를 계속해서 보충해주는 그런 사빈의 모래 저장고 역할도 함께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항상 이쪽으로만 부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도 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석호라는 지형인데요. 자, 산골짜기,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태백산맥이 되겠죠. 자, 요쪽이 이제 태백산맥이 되겠죠. 자, 골짜기로 흐르던 하천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V자국이 이제 생기고 있겠죠. 자, V자국이 생기는데 해수면 상승으로 후빙기 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바닷물은 어느 지점부터 채우느냐? 당연히 낮은 지점부터 이렇게 채우겠죠. 자, 이렇게 채웠는데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사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하천으로부터 공급돼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이제 바다와 단절되게 되면서 호수가 되게 되겠죠. 이 호수를 바로 우리는 석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석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혀버린 호수가 어떻게 될 거냐? 향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 뒤쪽으로부터 하천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하천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 하천은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퇴적물들을 함께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석호에다가 지속적으로 퇴적물들을 계속 쌓아놓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매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호는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왜냐? 배후에 있는 하천이 퇴적물들을 계속해서 쌓아놓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플러스로 말씀드리자면 이 석호가 만들어진 직후에는 바닷물과 이게 교류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염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단절된 이후에 뒤쪽 하천이 계속해서 민물을 거기다가 공급해 주니까 석호의 염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석호의 염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자, 실제 우리 생활에 있는 석호입니다. 강릉, 속초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 굉장히 많고요. 보시면은 여기 형성 과정 나와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 자, 파도나 연안류가 계속해서 사주를 발달시키면서 바다와 이 호수를 단절시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 위치한 석호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갯벌이에요. 갯벌의 퇴적 메커니즘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뭐 파랑이나 연안류가 아니라 예, 조수에 의한 퇴적이 이루어집니다. 자, 조수는 파랑과 연안류와는 다르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쌓아놓는 친구들의 크기도 굉장히 예,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굉장한 밀입자들, 점토질 물질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넓은 곳에 천천히 쌓이는 이 퇴적 지형이 바로 예, 갯벌이 되겠습니다. 갯벌이 쌓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세면대에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물을 받아놓고 막 이렇게 세수를 벅벅벅벅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폼클렌징 거품이라든지 선생님 뭐 얼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물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수도꼭지를 딱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그러한 이물질들이 예, 이렇게 세면대 안쪽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예, 그러한 속도, 그러한 양상으로 쌓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갯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안대적 지형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리 내용은 한 번 더 일시정지 하시고, 메모할 내용은 메모하시고, 예,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의 여러 해안들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뭐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피오르 해안이고요. 넓은 U자국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리아스 해안입니다. 굉장히 많은 V자국의 어떤 그런 골짜기들을 바닷물이 채움으로써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리아스 해안은 우리나라의 서남 해안이 대표적인데 바로 이 지역이죠.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앞바다에 섬이 많습니다. 자, 이 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건데요. 자, 그 지역의 이제 해안선의 모습과 비슷한 지역은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의 차이점. 둘 다 해안선이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리아스 해안은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V자국을 바닷물이 채운 거고요.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파놓은 U자국을 바닷물이 채운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후빙기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메워졌다라고 하는 점은 똑같은 거죠. 자, 피오르 해안 분포 지역은 당연히 이제 빙하가 파놓은 골짜기를 바닷물이 메우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빙하가 덮었던 지역. 그러니까 빙하기 때 빙하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성장했었잖아요. 분포 범위가. 예, 그 지역들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캐나다 서해안, 칠레 남부, 그다음에 뉴질랜드의 남서부라든지 혹은 노르웨이 서해안 이 지역에서 주로 피오르 해안이 분포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또 다른 양상의 해안은 산호충 해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열대 지역의 바다 같은 거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자, 산호충이라고 하는 것의 유해가 이제 쌓이게 되면요. 그 유해에서 만들어진 분비물 같은 것들이 계속 퇴적됩니다. 탄산칼슘 같은 것들이. 자, 그러면 그 집정물들이 쌓여서 바위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바위를 산호초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해초들이 번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해초들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서 서식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생태계의 조성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산호초 해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는 이 얕은 바다 있죠? 네,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대, 아열대의 깨끗하고 얕은 바다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관광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산호초 해안을 분포하는 것들을 보니까 적도 부근에 열대와 아열대의
육지와 붙어 있는 그런 저지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유명한 곳이 호주 북동부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베리어라고 하는 것은 방어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호초 해안이 이렇게 길쭉하게 마치 방파제처럼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만 갯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갯벌들을 뽑아보자면, 우리나라 서해안,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북해 연안, 그리고 캐나다 동부 연안, 미국의 동부 조지아 해안, 그 다음에 아마존강의 하구, 이런 곳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차가 가장 큰 곳은 캐나다 동부에 있는 연안인데요. 조차가 무려 15m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큰 갯벌이 만들어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맹그로브 해안입니다. 맹그로브는 이렇게 좀 약간 바닷물 위에서 서식하는 그런 열대 식물이래요. 그래서 밀물썰물이 있는 갯벌 해안에서 뿌리를 이렇게 받고 자라고요. 어, 그냥 이 모습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러한 해안은 어떻게 인간들이 이용하고 있느냐? 이제 다른 지역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지닌 곳이죠. 그래서 교역을 위한 항만 도시가 발달한다거나 혹은 관광 및 레저의 장소로 이용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 같은 곳이 되겠죠. 해안 도시. 자, 그리고 갯벌을 이용해서는 물고기나 어떤 해산물들을 키우는 양식장, 소금을 만드는 염전, 그 다음에 갯벌을 메워서 농경지로 사용하는 간척 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해안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어떤 해안 지형이 파괴된다거나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터전을 잇는 그런 문제점들이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해안과 더불어서 세계의 주요 호수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빙하가 진출했었다가 녹으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호수는 빙하호예요. 그래서 옛날에 빙하가 번성했던 고위도 지역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층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때 배웠었죠. 지구대 할 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이렇게 가운데 쪽이 푹 꺼지게 되면 그 푹 꺼진 쪽에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낮은 지대니까. 그런 것을 이제 단층호라고 하고, 그다음에 석호와 사주는 해안가 지역. 후빈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만입부가 생기고 다시 만입부를 사주가 막아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호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염호 같은 경우에는 건조 지역의 분지에서 분지로 계속해서 물이 모인다는 얘기는 빠져나가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물이 분지 바닥에 모였다가 증발했다가 하면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나트륨 성분이 집적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짠 성질을 띠게 되는 그런 염호가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조 지역의 분지 내부에 형성된다. 네. 자, 그 다음 바다입니다. 네, 세계의 해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북반구에서는 보통 시계 방향으로,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주로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는 이쪽 지역은 한류가 되겠죠. 그다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가는 이쪽 지역은 따뜻한 물이니까 난류가 될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남반구에서도 보통 큰 바다의 서쪽은 난류, 큰 바다의 동쪽은 한류가 흐를 거예요. 자, 이 바닷물이 계속해서 도는 이유는 지구의 열순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차가운 것은 따뜻한 곳으로, 따뜻한 곳은 차가운 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섞으려고 해요.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제 물이 좀 차다 싶으면 우리가 따뜻한 물을 틀잖아요. 그러면 그 따뜻한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 지역은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탕 안에서 이걸 휘휘 저어가지고 물의 온도를 이렇게 섞어주려고 하죠. 지구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해류가 도는 거고요.
전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북반구에서는 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예, 작용한다 뭐 이런 건데 뭐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하고 뭐 이런 건데 크게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은 어업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유명합니다. 조경 수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따뜻한 곳에 사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차가운 곳에 사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요런 쪽, 네. 여기랑 여기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류가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난류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뭔가에 막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난류가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위도 상당히 고위도까지 스칸디나비안도까지도 난류의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저 지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대륙붕, 그다음에 해구 우리 배웠죠? 그 해양판이 해양판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골짜기 얘기했었고요. 해령은 해양 지각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해양 지각이 또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생성된다 말씀드렸죠. 그다음 대양저 평원 혹은 심해저 평원이라고도 하는데 예, 굉장히 심해저에 있는 평평한 그런 지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륙사면은 대륙붕이 끝나는 예, 경사면. 그래서 이 대륙붕은 대륙 덩어리의 거의 끝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지점에 있는 덩어리, 바다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육지 덩어리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양과 해양 개발에서는 뭐 해저 자원 같은 것들도 요즘에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섬이라든지 인공 도시 건설 이거는 이제 뭐 두바이 같은 곳에 야자수 모양의 섬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해양을 또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지리의 자연지리 파트 마지막 차시가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인문지리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인문지리에서 한번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형 파트의 마지막 해안 지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안에서는 지형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매개체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랑. 자, 파랑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일렁이게 되는 파도의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이게 바람이 세게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이제 울렁울렁대는 그 너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형성되는 게 이제 파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연안류는 파랑이 육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들어오는 친구랑 부딪히면서 이게 갈라지기도 하고, 예. 혹은 이제 육지로 들어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힘이 약해진 상태로 이제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물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방향으로 따지면요, 해안과 평행한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주 연안류라고 합니다. 자, 해수의 흐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에는 달의 인력에 의한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기죠. 자,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밀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썰물이 빠지는 그 사이에 이제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람 같은 경우에는 파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안가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 같은 것들을 이제 운반시키고 퇴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다음에 지반 운동이라든지 해수면 변동 같은 것은요. 자, 해안선의 침식과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침식과 퇴적 작용의 그런 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해안의 침식이라든지
퇴적의 변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지점이 파식대가 파랑의 침식에 의해서 파식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지반이 융기했어요. 그러면 걔는 이제 더 이상 파도의 침식을 파랑의 침식을 더 이상 안 받게 되죠. 그러면 해안당부라는 지형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 아래쪽에 있었던 절벽에서 다시금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식대랑 해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반 운동에 의해서 침식과 퇴적의 그런 지점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반대로 해수면이 하강하게 돼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파식대가 해안 당부로 남게 되고 그 더 아랫부분이 다시금 파식대와 해시계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변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지형을 알아보게 되면 바다 쪽으로 육지가 이렇게 튀어나가 있어서 볼로 파란 에너지를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곳 부분에는 주로 이제 침식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암석 해안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암석 해안 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랑이 이제 침식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아래 부분이 파이게 되면서 해식동이라고 하는 동굴이 생기고요. 그 동굴이 깊어지다 보면 윗부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이게 평평한 땅이 생기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파식대라고 부르고 계속 무너져 내리면서 생기는 그 수직 절벽을 우리는 해시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전리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파랑도 차별 침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적 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기둥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시스텍이라고 했고요. 시스텍이 아니고 이게 아치 모양으로 남아있으면 시아치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지반 운동하고 해수면 변동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파랑의 침식을 받던 영향을 받던 파식대가 지반이 융기하거나 혹은 해수면이 하강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파랑의 간섭을 받지 않는 높은 지역에 마치 계단 모양으로 남아있게 되는 지형을 해안당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볼록 튀어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 방향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을 우리는 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파랑이 고제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약해진 상태로 이곳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천이 가져온 퇴적물들을 먼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파랑이 가지고 와서 여기다 쌓아놓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래사장을 사빈, 그 다음에 뭐 하천이 가져온 여러 퇴적물들을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흐르던 연안류가 뚱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 지역을 우리는 사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지와 섬 사이에서 이 사주가 발달하게 되면요, 육지와 섬을 이어주게 돼요. 그 순간 이제 연결되는 섬을 육지와 이어진 섬이라고 해서 육계도라고 부르고요. 그 둘을 이어주는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하천이 이제 골짜기를 계속해서 하방 침식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 골짜기 사이를 후빙기에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골짜기 사이를 메우면서 이렇게 찾겠죠. 그런 다음에 그 만의 입구를 사주가 발달하면서 딱 맞게 되면 더 이상은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호수의 형태로 남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석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만들어졌던 그 만 지역의 모래사장 사빈에 쌓여있는 모래를 바람이 휙 하고 챙겨다가 뒤에다 다시 쌓아놓게 되는 그 모래 언덕을 해안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갯벌해안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조차가 큰 지역, 그 다음에 파랑이 이렇게 센 에너지로 이렇게 덤빌 수 없는 약간 그 섬의 뒤쪽 지역, 그 섬의 앞지역은 파랑의 힘이 세게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뒷지역은 앞에서 이미 파랑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뒷지역은 상대적으로 파랑의 힘이 약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주로 조류에 의해서 굉장히 조류는 이게 빠른 흐름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 세면대 물 내리는 거 설명해드렸죠. 굉장히 작은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서 질퍽질퍽한 점토질의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갯벌해안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섬이 많은 지역에 주로 많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라서 굉장히 섬이 많죠. 그런 곳에 주로 발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산호초해안은 열대, 아열대 얕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산호충이라고 하는 생물이 죽으면서 그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산호초라는 그런 암석에 여러 가지 뭐 식물들도 서식하고 생물들도 함께 서식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해안을 산호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갯벌 해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들을 한번 알아보자면, 자, 북해 연안, 유럽의 북해 연안이 갯벌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서해안, 자, 대한민국 서해안 지역이 또 유명하겠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펀디만, 여기는 세계에서 조차가 가장 큰 곳입니다. 무려 15m 가량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다 적겠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해안, 조지아 갯벌이죠. 자, 미국의 조지아 해안. 그다음에 아마존강, 브라질의 아마존강 하부 지역이 갯벌로 유명합니다. 자, 그다음 산호초 해안으로 유명한 곳은요. 호주의 그 북동쪽에 있죠.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이제 유명한 산호초 해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안 지형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